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 열차는 평소에 제가 애정하는 채널이자 고단했던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채널이기도 한데요. 그런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다 떨려오네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부터 시모까지 어느 한 명도 저를 이해해주기는커녕 가만히 두는 사람이 없는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아 한 결혼이었는데 그 끝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상처만이 남더군요.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전 대형마트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달이 같은 월급을 받아오는 남편의 벌이는 안정감이 있긴 했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저보다는 벌이가 적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라 손님이 많은 편이었고 저가 라인의 화장품이 아니라 마트 내에선 나름대로 가격대가 있는 화장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있는 달이면 하루 매출이 한 달 월급만큼 나오는 달도 있곤 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점점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싸움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녁은 늘 함께 먹고 싶었던 저는 일을 하던 중간에도 만사 제쳐놓고 집으로 와 남편과 저녁밥을 먹곤 했는데 그 대신 남은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뒷정리를 다 한 후에 거실에서 화장품 팸플릿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은 매장에서 다 끝내고 오면 안 돼? 집에서까지 이게 다 뭐야? 인상을 팍 쓰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데 저 역시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똑같이 굴어봤자 싸움만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 당신이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서둔다고 서둘렀는데 결국 일을 다 못 끝냈거든. 이런 건 직원들 시킬 수도 없는 일이라서 좀 가지고 왔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얼마나 더 벌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냐? 당신은 내 기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맡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건데. 거기서 왜 당신 기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와? 아니, 내가 언제 당신 기 죽인 적 있어?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바쁜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자체가 내 기 죽이는 거야. 난 이 정도 노력하면서 그 돈 버는데 넌 뭐 하냐? 이런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 당신은 그런 생각한 적 없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느낀다고. 될 수 있으면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피하려고 애써도 싸움을 걸어오니 맞대응할 수밖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 웬만하면 하기 싫었는데 그 정도면 당신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당신 말 다 했어? 바빠서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그 모습이 당신 기를 죽인다며. 그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 몰라?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저대로 화가 나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던 회식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더군요. 아침부터 자정까지 혼자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알바생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매장 매출에 큰 지장을 주는 행사도 자주 있는 편이었어요. 한번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화장품 포장부터 각종 샘플도 챙기고 상품 자리까지 다시 세팅해야 하니 일이 많았죠. 그래서 급여일에 맞춰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곤 했는데 그것으로 트집을 잡더군요. 당신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결혼까지 한 사람이 이 시간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돼? 지금이 몇 시야? 새벽 1시가 넘었잖아. 새벽 1시에서 2시. 시간만 들으면 늦은 시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직원들이 마감을 하고 나면 밤 12시이고 식당에 도착하면 12시 30분이거든요. 그간 수고했다. 앞으로도 고생 좀 하자는 말 몇 마디 하고 맥주 한 잔 먹고 일어나기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에 취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원래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라 정말 인사치레만 간단히 하고 계산해 주러 가는 회식이었죠. 그런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본인 회식 날엔 특근도 하지 않고 5시에 퇴근해서 해 뜰 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부지기수니 제가 더욱 황당할 수밖에요. 나 매장 마감하면 12시인 거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직원들 회식 때문에 늦은 건데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어쩌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식을 어떻게 매달 할 수가 있어? 젊은 애들 데리고 일하고 있고 행사가 매달 있으니까 애들 고생했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거잖아. 회식이라고 해서 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사치레로 얼굴만 비추고 계산만 해주고 온 거야. 그래. 당신은 사장이다 이거지? 하긴 고작해야 공장 생산직이나 하는 내가 높으신 사장님 마음을 어째 헤아리겠어? 남편은 또 감정이 상한 듯 사장 직원 타령을 하며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제 기분도 점점 상하고 있었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당신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느끼기엔 그래. 말끝마다 직원 이야기, 매출 이야기. 난 그저 내 상황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한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내 입장에선 충분히 좋게 이야기한 거야. 이거 왜 이래? 계속 비아냥대고 있으면서 뭐가 좋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아니다. 됐어. 나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나 진짜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그래. 사장님이 피곤하시다고 하면 그만해야지. 난 그냥 내 할 말을 했을 뿐인데 피곤하게 만들어서 참 미안하다 미안해.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저를 향해 남편은 끝까지 비아냥대고 있었고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내가 뭘? 뭘? 몰라서 물어?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하면 당신도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참 미안하다 미안해? 사장님? 이게 어딜 봐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비아냥대는 거지. 그거야 당신이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내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있냐고. 그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마감하고 얼굴만 비추고 온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럴 말할 입장이나 돼? 당신 회식하는 날이면 낮 5시부터 해 뜰 때까지 마시고 들어오잖아. 들어와서는 사람 잠도 못 자게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이 하고 싶어? 본인과 비교하며 정확한 시간까지 콕 집어 이야기하니 대꾸할 말이 없는지 남자 여자를 따지고 들며 저에게 이겨먹으려 하더군요. 그거야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이자 주부잖아. 나랑 당신이 같아? 나 전업주부 아니고 당신이랑 똑같이 일해. 당신이 늦을 때마다 그랬지? 일하다 보면 늦을 때도 있는 건데 왜 그런 것까지 이해 못하냐고. 당신은 나한테 이해를 바라면서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건데? 누가 이해 안 한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건 싫다 이거지. 똑같은 말 또 해. 12시 마감하고 계산만 해주고 왔다고. 그래서 나도 말했잖아. 높으신 사장님 마음 못 헤아려줘서 미안하다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말싸움에 지칠 대로 지쳤고 남편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 내가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나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할게. 그렇게 강력한 한수를 놓았고 남편은 그 말에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본인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이때껏 생활비 잔소리 한 번 듣지 않고 자신이 버는 돈만큼은 자유롭게 썼던 남편에게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된다는 건 아쉬운 일이 분명했죠. 왜 그렇게 봐? 나 당신 바람대로 그냥 가게 접고 살림만 한다니까?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야. 당신도 지금 그걸 바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생활비 따박따박 나한테 보내고 월급 통장도 공유해. 반쯤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출 압박에 힘들어하는 직원들 다독이랴 거기에다 무례한 손님들까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편이어야 할 남편이 저러니 저도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 남편은 이러다 꼼짝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싶었는지 그제야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당신 걱정되어서 그랬지. 세상도 험한데 늦게 다니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오지 그랬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래? 아침부터 나가서 이 시간까지 고생하는 것도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 고생하는 건데.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나 얼마나 힘이 빠지는 줄 아냐고. 내가 미안해. 다신 이런 문제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게. 급한 불 꺼보려 진심도 없이 하는 사과에 화만 더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노려봤고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조심스럽게 진심을 되물어 왔어요. 그런데 진짜 매장 접을 건 아니지? 그냥 홧김에 한 말이지? 그냥 홧김으로 이런 이야기 할 사람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매장 탐내는 사람 많다고 하던데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매장 넘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저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지 착잡하더라고요. 변한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인지 모르겠기도 하고 말이죠.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저런 남편인데도 그때까지 미련이 남아 이혼이란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굳건한 마음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2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시댁의 골칫거리였죠. 시집도 안 가고 시댁에서 버티고 살며 회사는 다니는 듯한데 오래 일하지는 못하고 입사, 퇴사를 반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 시누이는 우연히 제 매장에서 화장품을 한번 사간 뒤로 마음에 들었는지 화장품을 얻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씩 얻어가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 세트로 가지고 가면서도 계산을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옳게, 내가 지금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놔. 옳게,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다 줄게. 가족끼리 설마 이런 돈을 떼먹겠어? 꼭 줄 테니까 포장 좀 해줘. 선물 줄 거라. 샘플도 많이 챙겨주고. 그렇지 않아도 실망스러운 남편 때문에 머릿속이 시끄러운데 시누이까지 저런 식으로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매장에 피해를 주니 화가 났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시누이가 좀 더 많이 뻔뻔해졌다는 점이었죠. 옳게, 화장품 다 떨어졌어. 쓰던 걸로 부탁해. 형님, 외상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힘들 것 같아요. 정품은 안 되고 쓰던 라인으로 샘플 챙겨드릴 테니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세요. 뭐? 옳게, 지금 나 무시해? 이까지 샘플을 누구한테 내밀어? 화장품 가게를 하는 저도 정품을 가져다 쓰기 아까워 샘플을 쓰는데 시누이는 그깟 샘플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작은 통에 든 여행용으로 나온 샘플인데 말이에요.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제가 내민 샘플 종이 가방을 던져버렸고 저의 인내심의 끈도 거기서 끊겨버렸네요. 싫으면 싫은 거고 당장 다 주우세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네, 명령하는 거 맞으니까 내 입에서 험한 말 나가기 전에 다 주워 담으라고요. 그렇게 고함을 질렀고 신우이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네 형님이자 손님인 거 잊었어? 어디서 꼴 같지도 않게 명령이야, 명령이. 가족이란 사람이 진상짓은 혼자 다 하고 있었고 참다 못해 그런 진상 신우이의 손을 잡아 확 밀쳐버리며 말했습니다. 아, 손님. 저도 손님 참 좋아하죠. 그러면 손님, 이때까지 외상값 좀 갚아주실래요? 그러면 저도 손님 대접 제대로 해드릴게요. 외상값? 아이, 그래.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짓 화장품 값 얼마나 한다고? 200만 원이요. 뭐라고? 200만 원? 신우이는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란 눈치더라고요. 매장 내에서도 두 번째로 비싼 20만 원 후반대 화장품 세트를 어떤 때는 본인이 쓴다는 목적으로 또 어떤 날은 선물한다는 핑계로 막무가내로 가져가더니 어느새 큰 금액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 생각보다 조금 적죠? 200만 원 조금 넘는데 뒷단위는 떼고 200만 원만 받을게요. 아, 참고로 최근에 가지고 간 것만 200만 원이고 그 전에 야금야금 가지고 간 건 계산도 안 했어요. 금액을 들은 신우이는 큰 소리를 치며 내밀던 카드를 급하게 집어넣더군요. 그리곤 듣고만 있어도 지긋지긋한 가족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고 그래?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선물이요? 전 형님한테 그렇게 비싼 선물 해줄 생각 없으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계산하세요. 매번 가지고 갈 때마다 다음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저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에이, 옳게도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혹시 내가 샘플 놓친 것 때문에 그래? 놓쳤다고요? 던진 거 아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던진 게 아니라 놓친 거야. 신우이는 애써 제 눈을 피하며 던져버렸던 샘플을 급하게 주워 담더니 제 손에 쥐어주곤 도망을 치더군요. 그렇게 도망친 신우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피운 듯 했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우리 누나한테 망신 줬다면서? 화장품 매장까지 하면서 우리 누나한테 주는 화장품이 그렇게 아까웠어? 웬만해야 좋은 마음으로 주지. 올 때마다 진상짓은 물론이고 고마운 마음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 물건 저 물건 집어가는데 당신 같으면 좋은 마음이 생기겠어? 누나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더구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야겠어? 아, 당신 누나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으로 째째하게 굴었다고? 그래, 그까짓 화장품 값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내가 줄게, 내가. 20만 원? 30만 원? 얼마야? 200만 원. 뭐라고? 얼마? 신우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기껏해서 몇천 원, 비싸봤자 1, 2만 원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매장을 몇 번을 와놓고서도 저에게도 제가 파는 화장품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 그런 곳에서 표시가 나더군요. 남편은 다시금 가격을 되물었고 신우이에게 해준 말 그대로 남편에게 해주었죠. 200만 원. 내가 당신 누나한테도 말했는데 이건 최근에 가지고 간 화장품 값만 200만 원이고 자잘하게 가져간 것까지 더하면 더 많아. 아무리 그래도 무슨 화장품 값이 200만 원씩이나 해. 거짓말하지 마. 내가 파는 화장품이 몇천 원짜리 저가 라인인 줄 알아? 매장에 몇 번이나 와놓고선 가격 한 번 본 적도 없어. 거기에다 형님이 가지고 간 세트는 매장에서 두 번째로 비싼 라인이야. 진짜 누나는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그냥 몇 푼 안 되는 화장품이라고 하길래 난 진짜 그런 줄만 알았지.
아직도 당신 누나를 그렇게 몰라? 형님이 자기 잘못을 다 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나만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나라고 정신이 있었겠어? 누나는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당신이랑 나는 요즘 사이도 안 좋았지. 여러 정황상 당신이 그러고도 남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와이프인데 나한테도 차근히 물어볼 생각을 했어야지. 지금도 그래. 모든 게 오해이고 당신 누나가 잘못했단 걸 알았으면 나한테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짜증만 낼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사과까지 해야 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나도 누나한테 속은 것 뿐이라고. 사과 따윈 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남편을 보는데 내가 이런 인간한테 뭘 바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이왕 이렇게 말이 나온 거 남편이 준다는 돈이나 받자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고작해야 30만 원이라 생각했던 값이 200만 원이 되고 나자 남편은 돈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학을 떼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그래. 그러면 사과는 됐고 돈은 당신이 준다고 했지? 내 계좌번호로 보내주면 돼. 계좌번호는 알고 있지? 돈? 무슨 돈? 누나가 가지고 간 화장품 값 준다며. 200만 원에 그간 하나씩 가지고 간 것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돈이나 준비해.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달래? 누나한테 달라고 해.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언제는 들어오자마자 누나 편들기 바쁘던 남편놈은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 말을 딱 자르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 후론 돈을 주기 싫긴 했는지 한동안 제 비위를 살피며 조용했고요. 시누이도 매장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놈도 큰 트집 잡지 않고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이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일을 거치면서 실망스러웠던 남편에 대한 감정도 많이 사그라들었고 일도 슬슬 잘 풀려 매장 최고 매출을 찍게 되었어요. 그 기념으로 가족들 모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했죠. 마침 친정아빠의 생신이기도 했던 터라 겸사겸사 큰 마음 먹은 것이었어요. 친정만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시댁까지 챙긴 것이었는데 시모는 그런 상황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바라더라고요. 예, 우리 여행 보내준다는 거 말이다. 난 국내 말고 해외로 가고 싶구나. 당당해도 너무 당당한 시모의 태도에 순간 잘못 들은 말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시모에게 되물었고 시모는 더욱 당당하게 해외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하더군요. 네? 해외여행이요? 그래, 제주도 다녀와봤자 친구들한테 자랑거리라도 되겠니?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제주도? 난 그런 시시한 곳은 싫으니까 해외여행 보내다오. 시누이도 그리 뻔뻔하게 굴더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시모더라고요.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딱 잘라 안 된다고 해야 할까, 가기로 한 제주도 여행마저 취소한다고 해야 할까 말이죠. 어느 말을 하든 큰 소리만 날 것 같았고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굳이 제가 나서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제주도 말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보내드리면 되지. 옆 동네 여행 아니고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 해외까지 가는데 1박 2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4박 6일은 돼야 할 텐데 그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당신 이번에 최고 매출 찍었다며. 그 정도는 좀 해드려라.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제가 죽어라 일할 때 도움을 준 것도 아니면서 하나같이 어쩌면 저리도 뻔뻔하게 구는 것인지 참 대단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절로 났네요. 아, 이번 여행도 사실 우리 부모님만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당신 집도 챙긴 거였어. 내 입장에선 호의를 베푼 건데 당신이랑 당신 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여행 자체를 취소해버릴 거야. 진심이었냐고요? 당연히 진심인데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할 수만 있다면 결혼마저 취소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만큼이나 화가 나 있었고 남편은 그제야 눈치를 살피며 하는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 일단 당신 돈으로 좀 보내드리고 내가 보너스 받는 대로 당신한테 줄게. 다음 달이 보너스 들어온 달이니까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주면 당신도 손해는 아닐 거야. 확실하지? 그러면 당신 말 믿고 일단 내 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달에 잊지 말고 보내. 여행 준비도 당신이 해. 친정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알겠어. 잊지 않고 돈도 보내고 여행 준비도 내가 할 테니까 눈에 힘 좀 풀어. 당신 그렇게 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나라고 이렇게 인상 쓰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당신이랑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하고 싶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만 싸우자, 어? 제가 화를 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저자세로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부모님들이 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고 돈을 주겠다는 날에 밝혀졌죠. 네, 맞아요. 애초에 남편은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보, 보너스 언제 들어와? 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어? 그게 알고 보니까 이번 달에 보너스 안 준대. 내가 착각했지 뭐야? 뭐?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런 걸 착각할 수가 있어? 착각 좀 할 수도 있지. 그까짓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냥 당신이 효도 좀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참나. 당신, 솔직히 말해. 애초에 보너스 같은 건 받지도 않는 거였지? 그냥 나 속인 거 맞지?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아니라면서 한사코 발뺌하던 남편놈은 이내 순순히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래, 애초에 보너스 같은 거 없었다. 뭐, 어쩔 건데? 이미 여행은 다녀왔는데. 당신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부모님은 해외여행 간다고 신나 했지. 당신은 아예 여행을 못 가게 한다고 화만 내지. 내 입장에선 거짓말이라도 해서 우선 여행 보내드리는 게 최선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게 최선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당신이 내 입장에 안 돼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그런 말도 안 나왔을 거라고. 당신 입장에서 100번을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난 어떻게 해서든 돈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상황이 그쯤 되니 더는 남편에 대한 마음도 결혼에 대한 미련도 남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혼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친정 아빠의 생신이 코앞까지 다가왔거든요. 우선 아빠의 생신 여행까지만 잘 보내드리고 그 후에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행날이 다가왔고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며 여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왜 친정에 돈을 쓰냐고 말이에요. 무지 생신이라고 제주도까지 가야 해? 당신 돈 없다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 애초에 여행을 보내드리게 된 이유가 우리 아빠 생신 때문이라는 거 잊었어?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돈이 없는 건데? 그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 이런 힘든 상황에 굳이 친정에다 돈을 쓰는 게 내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당신 입장까지 생각해야 해? 당신이 나한테 우리 친정 여행에 대해서 입댈 처지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제발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 그거야. 당신이 돈 없어서 힘들다고 하니까 내 생각엔 굳이 친정 부모님 여행까지 보내드려야 하나 싶은 거지.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다. 당신이 약속대로 돈만 줬어도 돈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 어쨌든 난 우리 부모님도 예정대로 여행 보내드릴 거니까 돈이라도 보탤 거 아니면 더는 말 보태지 마. 무슨 말을 해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은 확실하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놈은 포기를 못한 모양이더군요.
시모에게까지 말을 전해 저를 찾아오게 만들었으니까요. 너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여행 취소하거라. 제가 왜요? 제가 왜유라니? 너 우리 집에 시집은 우리 집 사람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시댁에 쓸 생각을 해야지. 돈 아깝게 왜 친정에 그런 돈을 써? 정말 너무 염치도 없지 않나요? 본인은 해외여행까지 다녀와 놓고선 같은 해외도 아닌 기껏해야 제주도 좀 보내준다는 것까지 딴지를 걸고 넘어지니 말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머님도 참 염치가 없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친정아빠 생신 여행이에요. 심지어 어머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제 돈으로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셨잖아요. 나는 나고 네 친정은 친정이지. 시집을 왔으면 친정은 무시하고 시댁만 챙기면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군말 말고 내 말대로 하거라. 알겠어? 어머님이나 그러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 생각 없으니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발사기 같은 생각을 강요하고 그러세요? 뭐야? 너 그 여행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내 아들하고 못 살게 할 터이니 그런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말은 제가 친정 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는 즉시 이혼하게 될 거란 이 말이네요. 시모는 제 말에 팔짱을 떡하니 끼더니 기고만장한 눈빛으로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이제야 네가 내 말을 좀 알아듣는구나. 그냥 하는 말 아니니까 잘 새겨 듣거라. 얼른 그 여행 취소하고 그 돈으로 내 쇼핑이나 시켜주면 내 기분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아빠 생신은 무사히 넘기고 싶어서 참고 또 참았는데 거기서 더 참다간 화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저는 기고만장한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남편 반품할 테니까 데리고 가세요. 마침 저도 이혼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그래, 잘 생각...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이혼하려고 했다고? 네! 매장 찾아와서 화장품이나 집어가는 시누이,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내 돈으로 시댁 배만 불려주는 남편, 거기에다 친정은 무시하고 살라는 시어머니까지. 이걸 참고 사는 게 미친 짓 아닌가요? 시모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모르니?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이야기를 입에 올려? 이혼 이야기 먼저 꺼낸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은 되고 난 안 되나요? 내 가정이고 내 이혼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내 한 번은 용서해주마. 현실 회피를 하는 것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지 홧김에 그냥 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이혼하려는 이유를 그토록 친절하게 다 말해주었는데도 말이에요. 용서는 무슨, 그딴 용서 필요도 없어요. 이혼할 거라는 말 진심이니까요. 이혼하면서 내가 보내준 여행 경비도 그대로 돌려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돈이나 준비하세요. 뭐라고? 그 돈은 왜? 애초에 남편이 돈 준다고 해서 보내준 여행이었으니까요. 긴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자세한 건 그 대단한 아들한테 듣고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시모를 내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 안간힘을 쓰기 시작했죠. 무슨 노인네가 힘이 어찌나 좋은지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 놈이 돌아왔습니다. 한눈에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눈치챈 남편은 황급히 저와 시모를 떼어놓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랑 당신 왜 이러고 있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여행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했어. 난 할 말 다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고, 어머님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고. 뭐라는 거야?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
몰라서 물어? 당신이랑 나랑 이혼할 사유가 이렇게나 차고 넘치는데? 설마 장인어른 장모님 여행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아, 그거야 보내드리면 되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다른 문제도 그래. 대화로 풀면 되잖아. 제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온 당사자가 대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더군요. 그것 역시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는 수를 쓰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우리가 대화라는 게 됐으면 어머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지. 나 있잖아. 당신도 당신이지만 당신 엄마부터 당신 누나까지 다 지긋지긋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다들 날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다. 일단 엄마부터 보내고 나랑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해보자. 보내는 김에 당신도 따라가.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까지? 당신 정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이때까지 뭘 들은 거야? 이혼할 거라니까? 당장 나가. 나가라고! 반쯤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말처럼 흥분을 하기도 했고, 말을 하다 보니 울분도 차올라 이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일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까지 흥분을 하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급하게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나하고 우리 집에 이때껏 얼마나 잘했는데. 앞으론 다신 당신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게. 이제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거든? 내가 바라는 건 이혼이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해.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이혼을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비는 모습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앞으로는 우리 엄마도 누나도 당신 못 괴롭히게 내가 방패막이 되어줄게. 어?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만 잘못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단 하나의 잘못도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막상 이혼을 마음먹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잘 들어. 당신 엄마 누나도 싫었지만 난 당신이 가장 싫었어. 자격지심 때문에 나 괴롭힌 것도 모자라 친정까지 무시하는 당신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빌 필요 없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남편은 버티고 있어봤자 득될 것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 후 남편에게서 쉴 새 없이 연락이 왔지만 제대로 된 통화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뜯기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이 괘씸해 소송까지 하게 되었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시누이까지 보태더군요. 망신주기에 딱이다 싶었는지 매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웠으니까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혼을 한다 만다 큰 소리를 쳐? 네 주제에. 내 주제를 논하기 전에 네 주제나 돌아봐. 그 나이 먹고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누구한테 주제 타령이야? 뭐? 너 말이 짧다? 아직 내가 네 시누이라는 거 몰라? 이혼 소송 중인데 시누이 대접까지 바라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지. 하긴 제정신이 아니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겠지만. 뭐야? 이게 진짜 미쳤네, 미쳤어. 이혼한다고 하더니 겁을 상실했나?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여기 CCTV 다 달려있는 건 알고 있지? 이제 가족도 뭣도 아닌데 여기서 난동 피우잖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주제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누이는 마트 안이 다 울리게 고함을 지르며 전시해 놓은 화장품을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괜히 잘못 나섰다간 서비스직 특성상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들 호출을 받은 경호팀 분들이 매장으로 와
신우이를 데리고 후방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한마디로 쫓겨난 셈이었죠. 신우이가 헤집어 놓은 매장을 정리하느라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 값은 톡톡히 받아냈어요. CCTV 녹화본을 가지고 가 경찰에 신고해버렸거든요. 신고한 김에 그간 외상으로 가지고 간 화장품 값까지 다 청구했고 신우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비용을 다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굴더니 마지막엔 싹싹 비는 꼴이 참 볼만했네요. 그 후로도 소송은 계속되었고 이혼 문제로 남편과 시모를 만나야만 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죠. 볼 때마다 시비를 걸며 욕을 하는데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두 사람을 마주치면 습관처럼 녹음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또 욕을 하며 제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딸 돈 뜯어가서 살림 좀 나아졌니? 나쁜 것 같으니라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물건 좀 집어던지고 소리 좀 질렀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난동이라고 하고요. 그런 걸 당하면 신고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 그만 잡고 집에 가서 딸이나 쥐잡듯 좀 잡으세요. 정신 좀 차리게. 이 인연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내 딸 정신이 어때서? 들어보니 할 만한 일을 했더구먼. 하긴 윗물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랫물이 맑을 리가 있을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남 탓만 하면서 살면 정신 건강에 좋긴 하겠네요. 그냥 쭉 그렇게 사세요, 오랫동안. 야! 내가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 소송만 끝나고 나면 내가 너 그 가게도 못하게 괴롭혀 줄 거야. 몹시 흥분한 시모는 몸을 떨며 다시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의 앞을 막고 서더니 시비를 걸더군요. 엄마, 됐어. 이런 미친 여자랑 말 섞어봤자 우리만 손해라고. 당신도 그래.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은 당신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고 이겨먹으려 드냐? 져줄 만한 말을 해야 적당히 져주든가 하지. 매번 볼 때마다 욕하고 시비 거는데 그걸 참고 넘기는 게 더 바보 아니야? 이것 봐. 지금도 그래. 내가 적당히 중간에서 끊어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 미친 여자, 이딴 여자. 갖은 욕은 다 한 게 적당히 끊어준 거였어? 난 전혀 몰랐지 뭐야. 저도 작정을 한 날이었기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맞대응했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상스러운 욕을 구사하는지 듣고 있는 제 귀가 썩을 것만 같더라고요. 가방 안에 휴대전화에 녹음도 적당히 된 것 같고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 두 사람의 욕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은 할 텐데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은 그걸 모르더라? 지금도 그래. 이렇게 나한테 욕하고 시비 걸면 당신이나 당신 엄마가 더 피곤해질 거라는 걸 몰라? 피곤? 웃기고 있네. 왜? 우리도 신고하게? 우리가 당신한테 욕했다는 증거라도 있냐? 할 수 있으면 해. 우린 하나도 겁 안 나니까 말이야. 아, 그래? 알겠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후회나 하지 마. 후회?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가 나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이 고생을 하며 이혼까지 하는 건데 당신 같은 남자를 또 만나면 그건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이게 진짜 말이면 단줄 아나. 네가 내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게 있을 줄 알아? 내가 이혼 못한다고 버티면 너 나하고 영원히 이혼 못하는 거 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 못한다고 끝까지 버텨볼까? 버티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내 뜻대로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그걸 묻고 난리야? 그리고 나한테 아는 척도 좀 하지 말아줄래? 당신이랑 마주보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거든. 이게 진짜 내가 이혼해주나 봐. 절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고역인 사람이랑 한평생 가족으로 살아보자고.
남편은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협박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두 사람을 무시해버렸네요. 그 후 전 녹음 파일을 변호사분께 넘겨 있는 죄 없는 죄까지 싸잡아 엮어 고소를 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진흙탕 싸움을 하고서야 소송은 끝이 났고 여행 경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들리는 이야기엔 서로를 원망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와 전 시누이는 네가 여자 하나 잘못 들인 바람에 우리가 괜한 위자료까지 뜯겼다 라고 하면 전 남편을 원망하고 전 남편은 두 사람이 들쑤시지만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혼까지 안 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두 사람이 하루가 멀다고 전 남편에게 하소연하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자 참고 또 참던 전 남편은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잠적했다고 하더군요. 돈은 돈대로 시댁에 갖다 주고 욕은 욕대로 먹어야 했으니 도망을 쳐버린 것이었죠. 욕바지였던 전 남편이 사라지고 나자 전 시모와 전 시누이는 서로를 향해 화살을 겨냥했고 서로 탓만하다 연을 끊다시피 하고 각자 빚을 갚아내느라 정신없다고 하네요. 그 후 전 시댁과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저는 여전히 매장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한동안은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니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아직 재혼은 꿈도 꾸지 않고 있으며 연애 역시 하지 않고 있어요. 소개팅 자리는 꽤나 들어왔었는데 굳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제대로 쉰 적이 없었는데 이젠 직원도 다시 생겼고 안정되었네요. 이렇게 바쁜 시기만 보내고 나면 여행이라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어려운 시기라는 말을 해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이혼 후 제 삶은 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물론 아픔이 있긴 했지만 전 더 크게 성장했고 저만을 위한 삶에 꽤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혼, 처음 마음먹기 전까진 참 괴롭더라고요. 상황도 상황이었지만 이혼하고 난 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에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전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제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젠 스스로에게도 어느 정도 증명은 끝났고 다시 살만해졌으니 이젠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겠죠? 이로써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하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제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좋은 가정을 꾸려 잘 사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혼자 저를 어렵게 키워오셨거든요. 그 탓인지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기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 생각 같지는 않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저 자신과 어머니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힘든 환경 탓에 나쁜 짓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중소기업이지만 매달 착실하게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되실 분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가 일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니? 내 친구 정숙이는 며느리가 학교 선생이라고 하던데. 또 경애는 어떻고? 걔네 며느리는 대기업 직원이라 가전이며 물건들도 싸게 살 수 있댄다.
그런데 넌, 아휴, 됐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시모는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며 힘들게 했어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곤조곤 조용한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까내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곤 했죠. 처음에는 그런 말들도 그냥 애써 넘겼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학교 선생이며 대기업 직원이 될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학력이 좋은 것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직장을 얻은 것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매달 돈 벌어 남편과 생활비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할 때 집도 반반씩 해올 정도면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매번 저런 식으로 사람을 능력도 없이 시집온 팔자 좋은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모가 딱 그 모양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런 푸대접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넌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떴어? 돈이 이렇게 커서야 집안 망하게 만들 일 있니? 안 봐도 뻔하네. 집에서도 돈 펑펑 쓰는 거 아니냐? 저 혼자 벌어서 쓸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써도 제 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돈은 한 푼도 제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당연히 너한테 주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제가 시댁 와서 밥 먹는 것조차 싫으면 그냥 시댁에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 혼자만 부르시던가요. 굳이 밥도 많이 퍼먹는 며느리 왜 부르세요? 시모가 저를 꼭 부르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자신을 혼자 부르면 절대 가지 않았거든요. 항상 저를 데리고 갔었죠.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 이유는 돈을 달라거나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만 해결하기 싫으니 저를 데려가서 항상 반반씩 부담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솔직히 시모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는 게 가면 오는 것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였어요. 언젠가 친정에서 남편이나 시댁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거고, 아이를 낳게 되고 돈 한 푼이 아쉬울 때 친정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네가 안 오면 아들이 안 온다고 하니 너 부른 거지. 그건 남편 사정이지 제 사정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괜히 눈칫밥 먹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이 요청하는 거 항상 남편과 절반씩 부담하는데, 밥도 편히 못 먹게 하실 생각이시면 남편 혼자 불러서 배부르게 먹이고 남편한테 다 해결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제야 남편과 제가 돈을 반씩 부담한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러니 정이 가려야 갈 수가 없었죠. 몇 회를 보는데 이렇게 한결같으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한테 밥을 많이 먹니 어쩌느니 그런 말은 안 하더군요. 그 밥보다 더 많이 자기한테 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하하호호 웃기 바빴고요. 그게 가식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겉으로라도 잘 지내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시모를 보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3년 동안 대면대면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터지더군요. 친정 어머니가 홀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허리를 펴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대로 된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고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당장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급히 수술과 처치를 하고 나자 곧 병원비가 급해졌어요. 게다가 당장 친정집 전세금 계약 때 필요한 돈도 마련해야 했고요.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올려받겠다고 이미 어머니한테 통보한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모아놓은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걸로 병원비를 할 수도 없었어요. 집을 처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간 남편과 함께
시댁 요청을 몇 번 들어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요청을 해보려고 한 거였죠. 여보, 우리 어머니 이번에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모아둔 돈이라도 좀 있으면. 어? 나 돈 없는데? 장모님 어디가 아프신데? 뇌졸중에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도 그간 들어놨던 거 돈 많이 든다고 처분하신 모양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돈이 없다고만 말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가 외인인데 네 친정엄마 아프다고 우리 아들한테 돈을 대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시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며 경제적인 거 다 받아간 시모가 저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부부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있을 때마다 남편이랑 돈 같이 부담해서 냈는데 왜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해줘요? 네 엄마가 아픈 건 본인이 몸 잘못 굴려서 병 키운 거니까 그렇지.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거면서 누구한테 재수없게 책임을 지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눈앞이 하얘지는 심정이었죠. 누가 책임지라고 했나요? 책임은 제가 져요, 제 부모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남편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거지, 돈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됐어.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우리 애한테 그딴 짐 지우지 마. 네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안 되는 건 안 돼. 네 엄마면 네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돈 마련해라.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는 우리가 아프다고 너한테 돈 달라고 절대 안 해.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를 끊고 그날 바로 직장에 퇴사계를 냈어요.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퇴사라도 해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밖에요. 그렇게 퇴사계를 내고 인수인계 문제로 2주만 더 해주고 직장을 그만뒀네요. 그날부터 집에서 놀기 시작하니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오늘도 연차야? 며칠을 쉬는 건데? 나? 일 그만뒀는데? 뭐? 갑자기 잘하던 일을 왜 그만둬? 돈이 없어서 퇴직금 받아서 엄마 병원비로 사용했어. 놀란 얼굴로 질책하는 남편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말해줬어요. 아니, 우리 둘이서 벌어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떡하긴, 당신이 혼자서 벌어. 이럴 거 예상하고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도 돈 한 푼 안 빌려준 거 아니야? 그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너희 엄마 아빠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이 남아 돌아서 줬어? 근데 그 돈이 왜 우리 엄마 아플 때는 하나도 없을까? 아쉬워하지 마. 내가 네 부모가 원할 때 돈 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그 값한다고 생각해. 그럼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 말에 남편 놈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물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 보라고요. 일부러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어요. 기존에 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었죠. 시모가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이었고 복지도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어디에 취직한 건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정도로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죠. 그러다 몇 달 정도 지나고 남편이 급히 연락이 왔어요. 당신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아버지가 사고를 좀 쳤어. 가게에 있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좀 많이 다쳤어. 보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만 거의 1,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난 돈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저번에 내가 장모님 아플 때 돈 없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러다 아버지 깜빵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내가 책임질 일 아니고
당신 아버지랑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 진짜로 돈 없어. 우리 엄마 아직 입원하고 계신 거 알지? 그 입원비 중 절반은 내가 내고 있어. 도대체 나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데? 그 퇴직금 있잖아.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분명히 남아있을 건데. 그 퇴직금을 왜 네 돈처럼 생각해? 그것도 다 쓸 때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욕심내지 말고 다른 방법 찾아봐. 너무도 차가운 모습에 남편은 말을 잃었는지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모에게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너희 시아버지가 사고를 좀 쳐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들한테 들었지? 네, 들었어요. 그런데 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려요. 네가 왜 돈이 없어? 너 퇴직금 남은 거 있다고 아들이 그러던데. 둘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와 알았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이 주먹 잘못 써서 생긴 문제를 왜 생판 남의 딸인 제가 책임져야 해요? 그런 건 원래 집안의 가족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드님한테 부탁하세요.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저처럼 퇴사라도 해서 퇴직금으로 마련해주기라도 하겠죠. 냉정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에 시모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 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살렸잖아요. 아드님이 정말 아버지 위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쓰겠죠. 그러니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가족한테 기대하세요. 어차피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지도 않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오해하는 거면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나는 그냥 결혼한 아내가 남편 돈 함부로 쓴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 말 듣게 만든 건 미안하지만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고.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그때는 제 어머니 목숨값, 지금은 시아버지 깽판치고 물어줘야 할 합의금.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장모 목숨값을 못 주겠다 했으니 저도 시아버지 깽값은 못 주겠네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해둘 테니 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그 다음날 남편은 대출을 받아 시부의 합의금을 마련해주게 됐죠. 그날의 일로 남편 시모와는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됐어요. 그래도 상관없었네요. 친정엄마 아플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된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가까워져서 뭐 하려고요. 그때 일은 앙금처럼 남아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으니 저도 남편도 결혼 생활을 유지는 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던 그 즈음에 친정어머니는 입원 중 다시 위독해졌어요. 재활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폐렴으로 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게다가 몸이 많이 나빠지는 바람에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친정어머니가 들어놓은 간병보험 덕분에 제가 직접 수발을 들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더군요. 서로 정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저한테 수많은 요구를 했어요. 시부와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데다가 이때쯤에는 시부가 완전히 은퇴했고 시모는 그런 시부를 놔두고 매일같이 모임이다 뭐다 돌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게이트볼에 빠져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연습한다면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일이며 뭐며 다 뒤로 해놓고 말이죠. 자기가 안 하면 시부가 저한테 시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예상은 들어맞아서 시부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시댁 일을 해결하려고 하더군요. 집에 청소하러 오라고 하질 않나 빨래나 설거지를 시키는 건 다반사고 음식을 만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부 부름을 무시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남편 놈이 사위된 도리를 안 한다고 저까지 안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최소한의 도리만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혼할 때 어떻게든 책 잡히고 싶지는 않았고 말이에요. 남편 놈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위자료를 내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때부터 은연중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서 일을 봐줬어요. 반찬 가지고 오라는 건 남편과 함께 내는 생활비에서 반찬을 구매해서 가지고 갔고, 청소를 해달라는 건 생활비로 사람을 불렀고요.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만 갔네요. 시부가 눈치를 챈 건지 한 달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부르더군요. 그렇게 석 달쯤 시부의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부가 연달아 이틀을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와서 일 좀 해주고 가.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당황했어요. 그 전날 반찬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고 사람을 불러다가 청소도 다 해놨거든요. 아버님, 어제 냉장고 다 채워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어제 네가 언제 왔어? 버럭 화를 내는 시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울컥하는 마음에 시부에게 따졌죠. 냉장고 열어보세요. 반찬 들어있을 테니까요. 시부가 냉장고를 살펴보는 건지 조용하더니 조금 뒤에 그러더군요. 너 어제 언제 갔다 왔어? 나 없을 때 왔다 갔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더 이상한 일을 겪게 됐어요. 오늘 돈 좀 찾아야 하니 같이 은행 좀 가자.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어요. 오전이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없었죠. 그렇게 은행 ATM 앞에 내려주고 지켜보는데 시부가 50만 원을 인출하더군요. 시댁 돈 관리를 시부가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저게 한동안 쓸 금액인가 보다 싶었죠. 아버님, 이렇게 돈 찾으면 며칠간 쓰세요? 별일 없으면 한 달도 쓰지. 그런데 중간에 경조사 있고 네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조르면 한 주도 못 가. 그런 시부 이야기를 들으며 집으로 데려다주고 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시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오늘 집에 와라. 돈 찾으러 가야 해. 또 돈을 찾으러 가신다고요? 어제 50만 원 찾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돈을 찾았어? 요즘 너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야? 시부 말에 어이없는 건 저였죠. 그런데 순간 머릿속으로 스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치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왔던 사람을 또 부르고 돈을 뽑아놓고도 또 뽑고. 아버님, 혹시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오기 싫으면 됐다. 나 혼자 돈 찾으러 갔다 오면 그만이야. 화를 버럭 내더니 시부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치매 증상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언제 이야기할까 타이밍만 재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할 말 있는데 괜찮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는 말을 걸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이름을 댔고요. 누구세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당신 남편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감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고요. 순간 눈앞이 띵하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니 그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당신 남편이 저랑 만날 때마다 당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이렇게 결혼 생활 못해요. 서로 얻을 것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건 어때요? 이 이야기를 왜 남편의 입도 아닌 상간녀의 입으로 듣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 여자는 무슨 정신 나간 생각으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네. 서로 안 맞는데 뭐 하러 결혼 생활 유지해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이쯤에서 포기해야죠. 당신 여기 와서 이러는 거 남편도 알고 있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도 이혼 원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다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까지 만나서 이야기 다 된 건데요, 뭐. 어머님도 당신 이야기라면 아주 치를 떨던데. 남보다 못한 시댁인데 그냥 인연 끊고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듣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비참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냥 이혼했다면 합의 이혼에 돈 한 푼 못 건지고 결혼할 때 부담했던 것들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상간녀 때문에 헤어진 거면 위자료는 뜯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곧바로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했네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이며 동영상이며 싹 다 주더군요. 상간녀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자료도 남편이 다 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는 상간녀에게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낸 후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상간녀가 다녀간 뒤에도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거든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놈은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저보고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심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남편 놈에게 말했죠. 당신 상간녀가 나한테 왔다 갔거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도 다 만났다고. 거기서 내 욕하면서 이혼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나 증거도 다 있거든? 당신 상간녀가 다 주더라. 이혼해달라고. 근데 무슨 나한테 책임을 돌려. 그렇게 말하자 남편 놈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난 바람 핀 적 없어. 증거 다 있으니까 되지도 않은 연기 그만하고 위자료나 준비해. 너랑 네 상간녀한테서 뜯을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낼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죠. 남편 놈에게 말해주려던 시부 치매 증상도 함구했어요.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닥치면 지들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죠. 그리고 당장 그날 저녁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일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이제 저 못 가요. 전화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아버님 며느리예요. 빨리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하는 상간녀에게 짐덩이 같은 시부를 넘길 생각에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분할 판결 나기 전까지 집에서 안 나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상간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이프 찾아갔던 거야? 그 여자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상간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 놈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저희 집은 안방 창문 열어놓으면 거실에서 하는 말이 잘 들리거든요.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난 당신뿐이라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아껴서 더 풍족하게 새살림 차리고 싶었다고. 말이 안 통하는 상간녀와 옥신각신하는 남편놈을 보니 실소가 터져나오더군요. 언제까지 당신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한테까지 돈을 내도록 만드는 집안인데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어요? 지금이야 새로운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겠죠. 지금 당장도 돈이 없어서 남편 놈이 저러잖아요.
상간녀한테는 자기가 돈 많은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마누라한테 책임 떠넘겨 위자료 받으려고 했던 놈이니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둘이 반반 나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했어요. 저와 남편 각각 자기 몫으로 7천만 원 정도 돌아갔고 저는 그에 더해서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죠. 이사하는 날 저는 친정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상간녀와 남편 놈은 집을 구하지 못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다더군요. 그렇게 살던 집에서 3명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두 사람 무시한 채 집만 열심히 쌌는데 두 사람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집 마련해준다고 했잖아. 시댁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계획에 없던 일이고. 그렇게 치면 당신이 나랑 상의 하나 없이 내 마누라 만나러 가서 이혼하라고 난리친 거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짜증내지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돼. 아, 당신 아버지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발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전화와서 청소하고 반찬 해놓으라고 하잖아. 내가 그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하는 줄 알아? 미안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연락처 차단시켜놔. 내가 알아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자식놈이 돼서는 자기 아버지 전화 차단이나 하라고 시키다니. 아직까지는 시부가 치매에 걸린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 놈이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치매라고? 울지만 말고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치매? 당신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그럼 당장 요양원에 보내야지. 난 치매 노인 수발 들면서 못 살아. 전 남편 놈이 시모와 상간녀 사이에서 아주 정신없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나를 불행하게 한 인간들의 불행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를 나왔네요. 그리고 나중에야 전 남편과 상간녀의 상황을 알게 됐죠. 그것도 그 입 가볍고 행동거지 가벼운 상간녀 때문에요. 그 여자가 찾아왔거든요. 당신, 나한테 받아간 위자료 내놔? 너 다 알고 나한테 저 인간 떠넘긴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바람은 당신이랑 내 남편이 폈는데 내가 뭘 떠넘겨? 네가 이혼하라며. 남편이며 시모며 다 자기 편이라고 그러면서 증거까지 홀라당 다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치고 쓸모도 없는 네 남편 나한테 떠넘겼잖아. 너 다 알고 있었지? 그 남자고 그 집안이고 돈 한 푼 없는 거. 알았으면 뭐. 내가 그걸 왜 너 같은 상간녀한테 말해줘야 해? 그리고 순서 착각하지 마. 네가 먼저 내 남편이랑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깽판 부린 거잖아. 그런 주제에 뭐? 네가 그 남자 데려간 건 다 네가 원해서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상간녀가 아주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리고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어차피 그 위자료도 네 돈으로 준 거 아니잖아. 내가 피해자야.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만 있는 곳인 거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했겠냐고. 분에 차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 이야기를 들으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전 남편 놈은 저한테 위자료를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상간녀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지자 결국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치매에 걸린 걸 다들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시부가 모아둔 돈을 치매로 모조리 탕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부가 매일 돈을 뽑아서 물건을 샀는데 그걸 집으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집에는 물건도 없고 시부 통장에 돈은 한 푼도 없이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요양원에 보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무한테 집 얻어줄 테니 나가서 시부 모시고 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시댁 집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시무와 전 남편이 언성 높여 싸우고 결국 아들에게 이기지 못한 시무가 시부와 함께 떨어져 나왔는데
아들놈이 얻어준 집이 단칸방 월세였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치매 걸린 시부 데리고 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다른 친척들을 찾아가 아들놈 폐악질을 하소연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며 구걸 아닌 구걸을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간녀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무슨 놈이 집구석에 돈이 한 푼도 없는지. 돈만 없으면 낫지. 그 와중에 빚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 집 하나 꼴랑 있으면서 그것도 담보 잡혀서 집에 빨간 딱지까지 붙었다고.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댁집에 담보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분통 터진다는 듯 가슴을 퍽퍽 치며 말하는 상간녀를 보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도 곧 알게 되었네요. 시부가 치매 걸리기 전에 고향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그때 담보로 한 것이 시댁 집이었고요. 옛날로 치면 보증 서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두 달은 잘 갚다가 결국 잠수 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부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괜찮냐고 물었다는데 그게 다 다른 피해자들이었고요. 그 고향 친구 한 명이 친구들한테 돈을 싹 다 빌려서 도박으로 다 날리고 바로 잠수 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시부는 치매가 걸려서 돈 빌려준 것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요. 그러다 결국 다른 피해자들이 찾아온 다음 날 집안에 빨간 딱지가 엄청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은 살려보려고 했는지 전 남편 놈은 그 돈을 갚으려고 저와 이혼하면서 받은 집 전세금 7천만 원으로 막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맡겨놓은 돈이 그녀의 사치로 완전히 다 날아갔고 그것 때문에 전 남편과 상간녀는 또 피 터지게 싸웠다고 들었네요. 쪼잔하고 더러운 놈. 나 좋다고 꼬실 때는 뭐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니 결혼하고 돈 없으니 사람을 아주 돈줄로 보고 말이야. 지가 결혼하자고 했지 내가 결혼하자고 했나? 자기 집 일이면 자기가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쓰레기 떠넘기고. 그 쓰레기 좋다고 가져간 게 너야.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 이제 나하고는 완전 남남인데 네 남편이잖아. 그리고 그 인간들 원래 그랬거든. 알아보지도 않고 그딴 인간하고 결혼하겠다고 나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한 것도 너고. 꼴 좋네. 어쩜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할까? 상간녀가 화가 나서는 째려보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째려보면 뭐 어쩌게요. 이미 모든 건 다 끝났는데 말이에요. 저와 그 인간 그리고 그 집구석은 이제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과 엮인 건 눈앞에 상간녀잖아요. 사정도 모르면서 남이 먹던 거 처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다음부터는 남이 먹던 건 조심해. 어디서부터 썩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불륜 저지르고 이 정도 대가면 싼 거 아닌가? 남의 가슴에 불을 질렀으면 네 가슴에도 천불 날 줄 알았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상간녀를 놔두고 돌아섰어요. 그 여자가 화가 나는지 씩씩대며 불렀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죠. 자기가 꼰 팔자에 자기가 말려 들어간 걸 왜 저한테 와서 책임지라 말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상간녀를 두고 왔는데 상간녀는 큰 결심을 한 모양이더군요. 전 남편 놈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집구석이 그 모양이니 집에 있는 돈 나가는 물건을 챙겨서 잽싸게 도망간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남편 놈이 화가 나서 잡으려고 전화한 거고요. 당연히 저는 모른다고 했고 그 뒤로 남편 놈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혼 후 그놈들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 이제는 앞가림을 해야 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친정집은 남아있었으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며 친정엄마 수발을 들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곧 폐혈증에 걸려 사망하시게 됐어요. 시부모의 괴롭힘, 남편의 배신, 상간녀의 존재로 인한 제 엉망진창인 인생에 정말 불행을 싹 다 모은 것처럼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허무해지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 친정어머니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집을 치우던 그때 친정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긴 서류들을 보게 됐어요. 병원 입원 전에 모아놓은 것들이었는데 거기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여태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며 남긴 것들은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과 집 등기,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살며 모아놓은 돈이 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그걸 보며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딸 힘들게 살까봐 알뜰살뜰 모아둔 걸 보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편지를 보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됐어요. 어머니 보험금의 적금,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거기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비싸고 엄청 좋은 물건은 아니었지만 월세로 나오는 돈만으로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았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뜻밖의 사람들과 제 명의의 다가구 주택 앞에서 마주쳤어요. 건물 주인이 여기 계시네요. 이번에 방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요 몇 달간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힌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사람들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부모였거든요. 아, 이분들이 저희 원룸에 계약하려고 오셨다고요? 예, 세 분이 사실 거라고 하시고 노인 두 분에 아드님 한 분이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갑자기 다가구 주택주인이 돼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이 여기 주인이었어? 무슨 돈이 있어서 다가구 주택을 샀어? 공인중개사에게 잠깐 양해를 부탁하고 세 사람과 함께 따로 이야기했어요. 그거야 당신 알 바는 아니지. 내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재혼이 잘 안 됐나 봐? 왜 셋이서 월세방을 찾아? 그 여자는 어쩌고? 그 여자 이야기 하지도 마.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집 돈 다 들고 날랐어. 게다가 치매 걸린 우리 아버지도 사기꾼한테 당해서 집까지 날렸고. 우리 사이에 그간의 정도 있고 우리가 완전 남도 아니니까 우리 믿고 방 하나 마련해주면 안 될까? 왜 굳이 우리 집이야? 나는 솔직히 당신네들 받아주고 싶은 생각 없어. 근처에 다 원룸인데 굳이 안 좋은 사이였던 우리 집에 다른 이유라도 있어? 그 말에 전 남편과 시모가 우물쭈물하더군요. 뭔가 속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아니, 그렇게 지저분하게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방 한 칸 내어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시모가 급히 그러더군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니? 그냥 늙은이들이 사는 게 못마땅한가 보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잖아. 정말 쥐 죽은 듯이 집 깨끗하게 쓰기만 할 테니까 좀 부탁하마, 응?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더 이상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까 보냈던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오셨던 분들요. 치매어른 한 분 끼어 있던데 혹시 저번 집에서는 어떻게 나오신 거라고 들으셨어요? 중개사가 잘 모른다고 하길래 그 전에 살던 원룸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려고 했더니 그제야 시모가 말하더군요. 너희 시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소란 좀 피운 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사람도 그렇게 난동 피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 눈을 피하며 시모가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컨디션 안 좋을 때 몇 번 그랬을 뿐이라고. 그런데 재계약이 안 돼서. 그래, 아가.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받아줘라, 응? 너희 시아버지가 너하고는 친했지 않니? 이혼하기 전에도 네 시아버지가 부르면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올 정도로 잘해줬잖아. 제가 그렇게 한 건 그게 며느리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그마저도 청소랑 반찬은 전 남편과 함께 내던 생활비에서 충당했었어요.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잘 챙겼으면 제가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요. 저한테 떠맡기고 새로 며느리 될 사람과 하하호호 즐겁게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시모가 흠칫하더군요. 하긴 시부 내팽개치고 열심히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결국은 시부가 치매가 걸려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당신이랑 지낸 세월이 있잖아. 한 번만 우리 여기서 받아주면 안 돼? 진짜 우리 갈 곳도 없어서. 전 남편은 그저 애원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기엔 제가 당한 게 좀 많았어야죠. 게다가 바람이나 피운 쓰레기 놈이었던 주제에 말이에요. 자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미쳤어? 절대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대출 껴서 전셋집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 말고 온전한 집을 찾아보는 건 어때? 소란 피운 정도로 쫓겨난 거 보면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난 계약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가려 하니 시모가 저를 붙들더군요. 너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하고 한솥밥 먹으며 잘 지내왔었는데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너까지 우리 무시하는 거야? 저는 잘 지낸 적 없고 괴롭힘 받은 적밖에 없어요, 아줌마. 그리고 사람을 며느리 취급도 안 한 건 당신네들이 먼저고. 나는 받은 대로 돌려준 것뿐이니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플 때 와본 사람 있기나 해요. 그 말에 남편 놈도 시모도 순간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이딴 요구를 하는 건지. 우리 엄마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움도 안 주고 자기가 몸 함부로 굴려서 아픈 거냐는 어이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이 집을 계약해줘? 특히나 당신은 나한테 집 계약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아픈 장모 놔두고 불륜 저지른 당신 같은 쓰레기는. 그 말에 전 남편이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지. 그리고 그 여자가 작당하고 나한테 돈 뜯으려고 꽃뱀짓 한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막아? 그렇게 치면 이 일이 벌어진 건 다 그 여자 때문이잖아. 이 자리에 없다고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여자한테 넘어간 남편 놈이 더 쓰레기였거든요. 상간녀가 아무리 유혹했다 하더라도 안 넘어가면 그만 아닌가요? 좋다고 홀라당 넘어가서 간이며 쓸개며 다 퍼다 주고 결국 쪽박만 찬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착각하지 마. 그 여자랑 바람났다고 내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월세 계약 못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거든? 우리 엄마 아플 때 도와달라는 거 돈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네 놈한테 정 떨어져서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마련한 집에 너 같은 인간을 들여보낼 리 없잖아. 결국 제 말에 전 남편 놈도 시모도 더 이상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지 계약해달라며 우기지는 않더군요. 근처 원룸촌에 시부가 치매 때문에 소란 피우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계약은 안 된 모양이고 결국 더 먼 외곽까지 가서야 겨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면상 보느라 토할 뻔했는데 안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 살아있었을 때 잘했으면 저런 꼴은 안 받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혼 안 하고 살았더라면 시부 치매 수발에 시부가 친사고 뒤치다거리나 할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소름 돋는 거 있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때는 정말 불행한 일들이 나한테만 찾아오는 것처럼 잠시도 쉴 수 없게 저를 괴롭히더니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편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불행도 행운도 한 가지만 계속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놈은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뒤에서 난리치더니 결국은 재혼한 상간녀는 돈 들고 도망가고 옆에 치매 걸린 시부와 도움 하나 안 되는 시모 모시고 살게 됐고 말이에요. 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 위해서 애쓴 며느리한테 그리 매정하게 굴면서 다른 며느리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결국 남은 건 빚에 치매 걸린 남편뿐이잖아요. 둘 다 자기 무덤 열심히 판 거죠.
제가 저런 인간들과 더 이상 엮여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며 글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